네, 반갑습니다. 도커투자치입니다. 저는 여기 칠로의 섬이라고 남미에서 가장 큰 섬에 있고요. 약간 느낌은 뭐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남해안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해산물도 쉽게 먹을 수가 있고 저렴하고, 그리고 바다까지 이제 한 1분만 걸어가면 바닷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있기 편하고 가을 날씨에 너무 지내기 편한 곳에 있습니다. 일단 올해 첫 번째 도커투자일지인데 제가 그동안 막 고립되고 차 고장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도커투자일지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제가 화요일쯤에 들어왔는데 이 섬에서 제가 가려고 하는 곳까지 가는, 다른 곳까지 가는 그 배가 있거든요. 배에다 이제 차를 실어서 넘어가는데 그게 또 일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여기서 5일이나 있게 됐는데, 막상 지내다 보니까 뭐 동네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여기가 독일인들 그리고 북유럽 사람들이 이제 세운 도시거든요. 그래서 있기도 좋고 그리고 물가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지내기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순박하다고 해야 되나? 터프하면서도 순박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환율이 뭐 1,460원, 70원대 이렇게 70원까지 올라갔는데 1,400원대 환율이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가끔씩 리플 보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한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정도껏 좋아야죠. 1,150원 우리가 계속 그 정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470원이니까 거의 30%나 올라간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투머치한 거죠. 적당히 환율이 절하가 되어 있어야 수출 기업들한테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은 상태라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거의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600원 정도 할 텐데 원래 1,150원대 환율이라면은 세금을 뭐 900원 정도 뭐 빼고 감안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볼 때는 1,450원? 뭐 이 정도 선에서 휘발유를 그 주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주유를 할 수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비싸진 거죠. 석유 가격은 전 산업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 감안하게 되면은 물가가, 우리가 지금 한국의 물가가 비싸다 얘기하는데 원자재,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 수입한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그 원자재라든가 농수산물 수입 규모가 거의 세계 4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가장 비싸게 수입하는 그런 나라 중 하나래요.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오래전부터 사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모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작잖아요. 다른 뭐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물가가 이제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뭐 자동차를 굴리는 가게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도 석유로 기업이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건설 쪽이라든가 정유화학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이번에 롯데케미칼이 문제가 된 것도 제가 볼 때는 환율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 봅니다. 물론 해지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쭉 미끄러지면 당연히 영향을 받죠. 이제 일부 쪽에서는 이제 1,400원대 환율이 뭐 한국 경제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전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1,400원대 환율이라고 하면 진짜 뭐 IMF를 가기 전초 전이라든가 뭔가 그 외화가 모자르거나 그 신용 경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1,400원대 환율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뭔가 막 엄청나게 급격한 일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전 같으면 약간 급성 폐렴에 걸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밖에 없었잖아요. IMF 때 20억 달러면은 거의 지금 환율을 볼 때는 뭐 3조 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4천억 달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500조인데 그때는 3조도 안 되는 돈이 있었던 거죠. 김영삼 정부 때, IMF 때. 그래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고성장 국가였어요. 5%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 국가였고 좀 젊은 국가였거든요.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금방 이제 병이 낫는 그런 젊은이 상태였죠. 물론 이제 그걸 치료하려면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우리가 한 2년 반 동안 IMF라는 정말 힘든 시간을 견뎠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만성 폐렴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죽진 않는데 뭔가 점점 안 좋아진 거죠. 일단 우리나라의 그 경제 기초 체력이 이제 60대 이상 노인 수준까지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60대는 좀 심했나? 한 50대 정도? 40대부터는 확실히 노화를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여행 그렇게 많이 다니고 오랫동안 다녀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20대, 30대 때랑 확연히 다릅니다. 아마 40대 이제 되신 분들도 좀 경험하실 거예요. 30대 후반부터는 조금 경험하지 않나? 아무튼 간에 바로 죽진 않는데 이 치료 기간이라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바로 이렇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폐렴도 젊었을 때 걸린 거랑 노인 돼서 걸린 거랑 이게 치료가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그 올해 성장률이 이제 GDP 성장률이 1%죠. 1%대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게.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 1%대에서도 중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1.8%인데 1.5%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장률이면은 미국이 3% 정도니까 거의 우리나라 유럽 수준이랑 비슷하죠. 유럽하고 점점 비슷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일본하고 비슷해질 수도 있겠죠. 가만 보면은 성장이 이렇게 거의 이제 멈춰가고 있는 거죠. 느리게 일본처럼 이제 느리게 성장한 건데 거의 멈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환율 자체를 약화시킨, 그러니까 1,1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확 밀어 올린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해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한 뭐 100원 정도 밀어 올린 것 같은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일시적인 이슈인 것 같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이미 1,300원대 후반까지도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1,400원대 후반까지는 이제 밀어 올린 건데 한 100원 정도는 이번에 계엄 사태가 만들어낸 이런 엄청난 비극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전에는 이 자원도 없는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마진을 잘 붙여가지고 가공무역을 잘하니까 이 점을 굉장히 플러스로 줬고, 구조적으로 흑자 국가라는 그런 그 명칭 있잖아요. 왜냐면은 저렴한 그 자원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탄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켓 쉐어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우리나라가 한때는 전 세계에서 GDP 규모가 2.1%까지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2017년 8년 그때였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가장 전성기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기 이후로 지금 1.6%까지 줄어들었어요. 진짜 점점 줄어드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영향을 주는 거죠, 환율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뭐 3%, 4%, 5%까지 올라간다고 쳐보세요. 대략 미국이 한 25% 정도 되고 중국이 한 16, 17%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상당히 뭐랄까 중국의 10분의 1 정도 되고 미국의 한 15분의 1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점점점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환율도 그의 영향을 받는 거죠. 세부적으로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배터리 쪽은 완전히 이제 거의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죠. 우리나라 점유율이 지금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15%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올해는 진짜 더 빠질 것 같고, 중국이 그걸 다 먹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순식간이에요. 작년만 해도 20 몇 프로였는데 27%이 정도였는데, 작년이라는 게 2023년도입니다. 지금 2025년도인데 1월 4일인데 이 시장도 너무 빠르게 잃어버려서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LCD는 거의 다 뺏겼고, 이제 LED 같은 경우에도 빠른 속도로 지금 잠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창신 반도체라고 그 디램 쪽 많이 만드는 쪽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재작년에 수율이 이제 20%대였는데 지금 80%대가 올라왔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2나노, 3나노, 뭐 7나노 이 정도 미세 공정은 굉장히 중요시 보는데, 이쪽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뭐가 크냐면은 저가 반도체가 되게 커요. 저가 반도체 시장이 70% 이상인데 요거를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이게 싹 갉아먹고 있거든요. 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커져갈수록,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그 성장세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마켓 파이를 쉐어를 잠식할수록 피해를 보는 게 한국의 업체들이거든요. 아직까지는 HBM이라는 그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쪽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예요. 특히 D램 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중국이 한국한테 안 돼라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제 채널에 악플을 많이 달았던 사람들이 이제 배터리 추종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다 사라져버렸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에 있어서도 제가 중국 전기차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별거 아니야, 그냥 뭐 샤오미 전기차 이렇게 보면서 저거 봐 꼬라 박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차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이제 앞으로 올해까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 하순 정도 되면 그런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중국 전기차가 한국 들어오면은 상당한 마켓이에요. 한 3년 안에 현대, 기아 다음에 중국 전기차들이 그 순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 가장 큰 게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유럽이잖아요. 근데 이 세 시장은 지금 캐즘에 빠져가지고 등치는 큰데
성장을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새 시장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판매 대수가 좀 줄었잖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 시장이고 전기차가 안 팔리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기 충전 시설도 생각보다 별로 안 돼 있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갖춘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세게 프로모션 안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현대기아차 국의 그 판매 그 마켓 쉐어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제대로 된 전기차를 못 내면은 그 뭐랄까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저가 전기차 라인업이 거의 이제 전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마켓 쉐어를 세게 늘릴 수가 없어요. 뭐 싼 차라고 해봤자 5천만 원대잖아요. 근데 5천만 원대 차가 싼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감안하게 되면 제네시스 한 5천만 원대, 뭐 G70 이 정도가 5천만 원대 아닌가요?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5천만 원대 차는 싼 차는 아닌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그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년에 한 177만 대 정도를 파는 게 이제 테슬라인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자동차가 2만 8천 대요. 근데 그만큼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전기차는 더 안 팔리는 그런 마켓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177만 대 파는 그 기업인데 2만 8천 대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동남아랑 중남미거든요. 근데 이 동남아나 중남미 시장은 뭐 아시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 소득 수준이 1만 불 이하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동차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이제 이 동네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으면서 테슬라 자동차는 본 적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 대부분 중국 전기차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아니라 거의 100% 뜬 것 같아요. 거의 일부 이제 그 유럽의 그 전기차들이 좀 돌아다녔었는데, 전기차는 뭐 한국의 전기차는 뭐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휩쓸 것 같아요. 마켓 시장이 상당히 빨리 커가고 있고, 한 1년에 한 3-40%씩은 커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뭐 딜러샵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중국 딜러샵들이 엄청나게 이미 많아요. 몰 같은 데 가면은 그 대체로 보면은 그 전기차들이라든가 일반 내연기관 그 차 브랜드들이 어디에다가 매장을 많이 내냐면은 그 몰 같은 데가 많이 내거든요. 몰 옥상 쪽에다 되게 많이 내거든요. 거기다 가보면은 중국 전기차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안 되는 게 그 수입차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왜냐면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되게 세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태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이 이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수입차들은 관세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관세가 수입 물품들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왜냐면 이게 수입을 해서 뭘 쓴다는 거는 약간 사치세 개념으로 이제 판단해가지고 관세를 세게 매려요. 그래서 뭐 수입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추는 상태죠. 너무 비싸게 이제 받으니까. 근데 한국 전기차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격이 이제 비싼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싼 차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랑 내년까지 진짜 중국 차들이 계속해서 밀물듯이 내려오고 있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데다가 차를 그냥 수입을 해가지고 주문도 안 들어온 건데 그냥 깔아놓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남미에다가 동남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덤핑으로도 막 판 거죠. 근데 어차피 이 동남아라든가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제조 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던 그 뭐랄까 자국의 그런 시장이라든가 그 자동차 업체를 망가뜨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이렇게 뭔가 덤핑은 덤핑인데 그냥 다 받아줘요. 왜냐면 저가로 팔아주니까. 안 그래도 전기차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왜냐면 전기차를 늘리는 게 전 세계 정부들의 어떻게 보면 큰 화두거든요. 지금 노르웨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2030년까지 100% 전기차 판매. 지금 90% 정도가 그 1년에 팔리는 차의 90%가 지금 전기차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0%까지 만든 게 목표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7% 정도가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갈 길이 먼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5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참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기업 중 하나가 테슬라죠. 성장을 더 하려면은 이 동남아라든가 중남미 쪽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더 늘려야 되는데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모델 2가 나온다고 올해 나온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게 빠르게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캐파를 늘리려면 시간이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신차기 때문에 또 고장도 많을 거고, 지금 사이버 트럭도 뭐 리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 2024년도에 상당히 BYD가 지금 430만 원대 팔고 있거든요. 현대차 수준이에요, 거의 판매하는 게. 근데 걔네들은 100%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팔잖아요.
전기차도 178만 대 팔았기 때문에 테슬라가 177만 대니까 작년에 이제 앞질러서 세계 판매 1위, 순수 전기차 기준. 예전에는 전기차 세계 판매 1위가 계속 테슬라였는데 이번에는 BYD가 이긴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중국 전기차들이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테슬라의 성장을 BYD가 갉아먹고 있다. 이미 2년 전부터 이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굉장히 우려했었던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야 그 바이든 트럼프 정부가 이제 중국차 수입을 막아버렸잖아요. 뭐 거의 관세를 100%인가 이 정도 때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특히 개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비싸서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못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슈퍼차저도 당연히 없고, 충전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래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캐시는 다 거기서 나고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 거고, 그 캐시를 받아가지고 다른 곳들에 투자하는 거죠. 뭐 ESS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게 지금 막 돈이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큰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 단계에서 엄청난 돈을 먹었고 빨아먹었고, 그리고 그 돈들은 다 차를 팔아가지고 생기는 그 이익으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 기업이어야 하는 테슬라인데 지금 판매 대수가 살짝 줄어들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 적어도 20-30%씩은 쭉쭉 빠져줘야지 지금의 주가가 이제 정당화되는데, 그게 안 된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불대에서 400불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것도 제가 볼 때는 약간 투마치했다고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을 보고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있는데 이게 주가가 100%까지 가야 돼, 시총이 2배가 돼야 될 정도까지가 맞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제 일론하고 트럼프하고 한번 부딪힌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하고 있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취임 전부터 말이 많죠. 아무튼 간에 지금 중국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마켓 쉐어가 줄어들고 있고, GDP가 2%대에서 1.6%대까지 이제 줄어들면서 이게 환율에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공장도 미국에다 계속 뺏기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배터리라든가 뭐 여러 기업들 얘기했지만,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광양 쪽을 국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롯데케미칼이 어려워지고 있고, 다른 기업들도 흑자가 굉장히 격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수출 데이터 보니까 그 반도체랑 조선 쪽만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위태위태하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일시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린 창신 반도체라든가 다른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상당히 큰 상황이거든요.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 한국이 무슨 반도체를 만드냐, 한국이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누가 사겠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80년대부터 쭉 열심히 해가지고 90년대부터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 반도체는 일본을 이기기 시작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2007, 8년쯤부터 뭔가 굉장히 현대기아차가 상품성 좋은 차들을, 그때 YF 소나타든가 이런 걸 내면서 굉장히 큰 글로벌 메이커로 이제 뛰어올랐거든요. 그때 뭐 스즈키, 혼다, 닛산 이런 애들 앞질러가면서 세계 이제 5위권까지 이제 치고 올라온 게 그때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중국 업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그렇게 치고 올라왔는데 10년, 2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얘들은 정말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만성폐람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1,500원대의 환율, 달러원 환율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뜬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나라 돈이 빠져나간다, 뭐 환율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노동으로 그 돈을 버는 세상이, 그 시기가 조금은 지났어요. 제조업은 개발도상국들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핸드폰은 이미 그 삼성 핸드폰은 90%가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범용화된 거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점점 뭐 개도국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이제 제조 노동으로 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제 지식 노동,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판 11월, 12월 달 굉장히 많이 튀었기 때문에 주식 처음 하신 분들도 돈을 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 그거는 저는 참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참 올해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올해도 버시면 참 좋겠는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한국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는 김에 증시 얘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3,300 찍고 지금 2,400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2,300까지도 찍었는데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좀 큰 것 같고 3,300에서 2,400이면 거의 30% 정도가 시장이 빠진 거기 때문에 뭐랄까 좀 금융위기랑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점점 서서히 몇 년 동안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2017년도에 다 한국 주식을 정리하고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런 큰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여의도에서 진짜 하루 8시간 동안 일하고 있지 않을까. 정말 저는 천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3,300 갔던 시장이 2,400으로 내려오는데 돈을 버는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는요, 시장이 올라줘야 돼요. 뭐 정말 내려가는 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일부 있는데 이거는 진짜 고수 중에 초고수거나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돈은 주식시장에서 내가 버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벌어주는 겁니다. 아무튼 코스피를 지금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사실 뭐 빠질 것도 없어요. 빠질 것도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점점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것도, 이 시장 코스피도 서서히 이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안에 이제 금방 끝날 것 같고, 저 헌재 그 재판관들 임기가 4월 달이니까 뭐 3월 전에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되게 재밌던 거는 1월 3일 날 이제 체포 들어갈 때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콜 가격, 시장을 좋게 보는 콜 가격이 폭등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체포가 실패했잖아요. 한 8시간 만에, 5시간 만에.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환율이 1,370원대로 복귀를 휙 해버리고, 그리고 콜이 가격이 뻑뻑 폭락하더라고요. 이게 투자자들이 보는 한국 시장, 특히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 한국 시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뭔가 이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를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돼요. 이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말 이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어정쩡한 상황은 뭐 누가 봐도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여당에서는 이제 홍카콜라, 홍준표 경북도 지사인가? 그분이 이제 지지율 1위잖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인데, 어쨌든 국민들이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선택권의 그 타이밍이 지금은 절실하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외국인들도 손실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왜냐면 기관들은 이제 주식이라든가 채권 살 때 해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환해지. 왜냐면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환이 이렇게 움직이다. 한국도 이제 뭐랄까 이제 개도국 쪽에 있기 때문에 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이 많이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투자하려면은 당연히 환 해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 해지를 해도 환 해지가 잘 안 돼요. 환 해지 비용도 비싸고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만, 여기 칠레 같은 경우에는 그 페그제야, 페그제. 그러니까 달러랑 같이 움직입니다. 여기가 1달러가 1,500페소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나라 투자할 때 환해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여기도 페소가 강해지면서 물가가 이제 올라간 효과, 외국인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달러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커피 사 먹거나 뭐 장 보거나 그럴 때 그 달러가 진짜 무섭구나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환에 대한 손실이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달러 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환 손실, 그 로스컷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 3조 정도 되는 돈이 단기적으로 급하게 이제 빠져나갔는데, 환도 문제지만 그동안 이제 코스피의 그 퍼포먼스도 상당히 안 좋았죠. 솔직히 얘기해서 3,400 갔던 게 2,400까지 내려왔으니까 거의 고점 대비 올 때 달러 환산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50% 수준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 왜 안 들어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산업도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다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지금 12월 달부터는 격감했대요. 예약 취소가 막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호텔 같은 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근데 하물며 누가 외국인들이 한국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 금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진퇴양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 많이 풀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자금도 상당히 높은 상태고,
뭐 예금도 상당히 파킹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미국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제가 볼 때는 부동산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때다 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게 참 안 좋은 거야. 그 돈을 대부분 부동산에다 때려 박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잖아요. 가계 자산의 70%가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집이다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미래가 저는 늘 어둡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이게 투자라든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미국 주식을 사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전체적인 물가까지 다 올려놓고 이게 출산율하고 연결되고 결혼하고도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악의 축이야, 악의 축. 비싼 부동산 가격. 제 친구가 이번에 퇴사하고 나서 요즘 이제 작년에 희망퇴직을 해가지고 동기들 몇 명이 이제 퇴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이 이제 모 회사에 뭐 5년 전이긴 하지만 이제 별로 없어요. 다 이제 나갔어. 거의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퇴사하고 나서 이제 뉴저지에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살고 있어요. 집도 사서 있는데 뉴저지 평균적으로는 집값이 50만 불이더라고요. 50만 불? 50만 불이면 7억 정도. 상당히 저렴하죠. 우리나라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 평균이 지금 9억에서 10억 정도 하잖아요. 그 조그만 아파트가 진짜 그거 생각하면 한국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 나라다. 집 가격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다 투자를 할까요? 거의 이제 투자 안 하죠. 그리고 이제 한은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국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개인들도 국내에다 투자 안 해요. 가게 연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투자가 가게든 기업이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고용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부의 효과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자리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 저는 한국 경제가 거의 좀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한 4년 정도가 이제 5년 차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좀비 상태. 만약에 너가 해외에 있으니까 국내의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다. 상황 파악 안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리플을 달아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평생 거의 제 인생의 90%를 이제 한국에서 90% 아니야 85% 정도를 한국에서 살았는데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 진짜 지금 좀비 상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예전에는 그래도 한국에서 딱 그러면은 뭔가 어디서 이제 꿀리거나 그런 적 없어요. 뭐 유럽이든 뭐 동남아든 뭐 여기 미국이든 중남이든 꿀리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개도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너네들에 비해서는 선진국에서 왔다 그런 생각은 조금씩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막 그렇게 지내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자긍심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약간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뭐 계엄 터진 날도 다음날 저 국경 넘을 때 국경 직원들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번에 안타깝지만 정말 그 비행기 추락 사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도 다음날 사람들이 딱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분들은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 배 타고 투어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민들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뉴스 처음에 딱 트니까 이제 179명이나 된 사람이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런 얘기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알겠죠. 이게 다 정말 모든 게 다 슬픈 현실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계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도 이제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제1세기까지는 아니고 제1.5세기인 대한민국에서 이제 터진 거죠. 네, 이제 한국 들어갈 날도 이제 40일 정도 남았어요. 여기 파타고니아에서의 라이프도 이제 그 정도 남았는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국행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